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 전자를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2달 만에 70만 닉스의 벽을 뚫게 됐습니다. 지수 전반으로 보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어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들이 5,000피의 꿈을 안고 다시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서 4,500포인트 돌파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거의 매일 100포인트씩 뛰면서 1분기 중으로 우리 꿈의 지수인 5,000피에 도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죽지세 코스피에 놀란 다수의 증권사들이 부랴부랴 올해 코스피 상단을 이렇게 5,20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가 꼽는 올해 상반기 유망업종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로봇과 우주, 방위 산업 등입니다. 이 생생한 신산업의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6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죠.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년 뒤에는 미국의 생산 거점 메타플랜트에 투입돼 부품을 분류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관절이 360도 회전하며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물건을 짚고 나르는 고난도 동작까지 구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의 무게를 들 수 있고 영하 20도, 영상 40도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이 발휘됩니다.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해 사람과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됩니다. This partnership sits at the world's leading intersection of robotics and AI. And we believe it will take us to a new era of human-centered AI robotics.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사업을 미래의 구상이 아닌 실행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오는 2028년부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아틀라스가 본격 투입됩니다. 부품 분류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생산 현장 전반으로 작업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년 내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지금 상용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 부분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현대차그룹이 보소다니면서 구글 아까 미디어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오냐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업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의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계속해서 CES 2026 소식 이어갑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CES 2026에서 전장과 공조, 로봇과 메디컬 등 4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AI가 탑재된 기기 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8억대로 늘리겠다고도 자신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대규모 M&A를 예고했습니다. 노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4가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조, 전장, 메디컬 테크놀로지, 로봇 등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될 4가지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강화하여 신사업 영역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플렉트와 젤스, 마시모 등을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노 사장은 로봇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기업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신화를 썼던 노 사장은 AI 혁신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삼성 모바일과 TV 등 모든 가전에 AI를 전면 적용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4K 이상의 프리미엄 TV,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가전에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올해 AI가 적용된 저희 신제품은 총 4억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판매한 갤럭시 AI 기기는 4억대였습니다. 노 사장은 올해 AI가 탑재된 기기 수를 총 8억대로 2배 늘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5억대의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8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노 사장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TV와 가전 등 코어 비즈니스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CES에서 통합 AI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는 미래 투자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디지털 월렛과 토큰 증권까지 한 번에 아우르는 이른바 한국형 크립토 풀스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미래에셋은 특히 이 과정에서 MTS를 디지털 월렛에 흡수할 방침인데요. 이 사안을 단독 취재한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한국형 크립토 풀스택이란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가상자산 시장의 거의 모든 단계를 한 그룹 안에 넣겠다는 건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그룹 차원의 디지털 자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텐데 운용 등이 이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가 성사가 되면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데요. 운용은 토큰 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또 증권은 이를 토큰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증권이 단계적으로 내놓을 디지털 월렛, 그러니까 지갑으로 해당 상품을 손쉽게 투자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 지갑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MTS, HTS를 통합 대체하는 투자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 지갑 하나로 기존처럼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고 또 증권이 발행 중개하는 STO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빗 인수가 성사가 될 경우에 코빗과 연동해 각종 코인까지 함께 매매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식 따로, 코인 따로가 아니라 지갑 하나에 주식, STO, 코인을 모두 다루는 통합 투자 채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에셋은 이런 구상을 통해 로빈후드를 넘어서는 온체인 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과 RWA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이 두 축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권업계 맏형 미래에셋이 이 시장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STO 같은 경우에 기존 주식이나 채권을 이제 전통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건데요. 이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는 토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미술품 같은 조각 투자 자산들이 증권사 플랫폼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또 운용까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RWA는 투자 상품 외에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시장인데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지난해 1월 약 55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188억 달러로 불어나 지난해 3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새로운 수익원인데다 뛰어난 성장 속도까지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만큼 규제 측면으로 보면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상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디지털 자산법이 시행되면 내부 통제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모두가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면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인가를 가진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권 전반의 진입 규제나 또 금산분리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또 제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에 코빗 인수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규제 리스크가 디지털 자산 사업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이 될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GBC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105층짜리 초고층 사옥을 짓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49층짜리 건물 3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만 5조 원이 넘는 GBC 사업이 마무리되면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천지개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짓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가 49층짜리 3개 동으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해당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으면서 105동짜리 초고층 빌딩 1개 동을 세우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군사작전상 문제와 건설비 등을 이유로 지난 5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가 협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건축 심의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들 이런 평가들을 거쳐서 연말까지 건축 허가를 완료한 목표입니다.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와 호텔, 문화복합시설, 대규모 도심 숲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영동대로 쪽 전면부에 체험형 과학관과 대규모 공연장을 배치하고 저층부 옥상에는 정원을 설치합니다. 최상층에는 전망 공간을 설치해 한강과 탄천, 강남 도심을 파노라마처럼 내려다볼 수 있게 하고 서울광장 2배 크기의 도심 숲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층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등과도 모두 연결되는 대규모 복합 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 총액은 10년 전 감면받았던 2,366억 원을 증액한 1조 9,827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과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에 투입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개로 삼성역 확장과 버스 환승센터 설치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GBC 사업 정상화로 5조 원 넘는 공사비가 본격 투입돼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14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 해였던 지난해 고강도 규제들을 쏟아냈었죠.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해진 공급 절벽에다 전월세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부동산 전망 한국경제TV가 부동산 전문가 9명에게 물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좀 어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 9명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9명 모두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8명이 연 5% 안팎 상승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억 원 가까이 오를 걸로 본 겁니다. 수도권도 전문가 9명 모두 집값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기 과천과 분당 등 핵심 지역은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이, 외곽 지역은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기 신도시의 경우 기대감에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이들 모두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며 집값이 조정을 받아온 상황인데 올해는 지방도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요? 네, 일단 지방은 부산과 대구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폭 오를 걸로 보입니다. 신규 입주량이 줄어서 최근 전세 가격이 1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서울 수도권만큼 반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 경쟁력이 약해져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득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이제 정부가 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3차례나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신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지금 단 4곳뿐이고 올해 입주 물량이 4000세대에 불과합니다. 작년 입주 물량이 한 4만 세대 정도 됐으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불안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을 두고 대책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수요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던데 전세 대란 당분간 계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전세 물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값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지금 사실상 금지되고 대출 규제로 세입자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서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월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봄 이사철과 맞물려서 전세 대란은 물론 전세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도 전세값도 오른다는 전망만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집값이 잡히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곧 발표될 공급 대책 효과를 내야 할 텐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당장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급 대책은 계획과 실제 집이 지어지는 데까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 짓는 기간을 3, 4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은 돼야 합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은 신규 택지가 부족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이 막히면 정비 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세금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5월 종료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큰 이슈가 있는데요. 5월 9일 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걷는 거를 지금까지는 미뤄왔었던 건데 이게 끝나면은 세금 부담이 집주인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약 유예 조치를 연장하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하면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느껴서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을 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보유세에 대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안정화 노력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진정이 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연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현우석 전 부총리는 올해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며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 마련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현우석 전 부총리를 긴급 인터뷰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지난해 연말 1,43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다시 1,440원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전자산이자 기축통화인 달러화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겁니다. 현우석 전 부총리는 현재의 고환율 상황을 과거 외환위기급이라고 보는 건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화의 취약성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건전하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외환의 흐름은 예의주시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현 전 부총리는 환율의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화 수급 여건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 대책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환율 변동은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서 고용도 늘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는 민간 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 경제적인 흐름을 보고서 이게 유망산업이다 해서 지정을 했는데 민간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두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기업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현 전 부총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그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까대로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봐요. 또 대주주에 있어서의 경영권 방어한다고 또 충돌하잖아요. 투자 확대를 또 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성큼성큼 걷고 있는 우리 코스피. 내일 시장도 기대해 보시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